어제 고양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춘합창단 강의는 코로나 이후의 첫 대면 강의이기도 했고 2시간 동안 원고 없이 진행한 자유로운 강의였지만 저의 인생 역정이 모두 녹아있고 후배들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놓은 기억하고 싶은 강의였습니다. 공무원들 했지만 질문도 많았습니다. 깁니다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회장님하고 특별히 좀 친분을 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춘합창단 저희가 이번 강좌를 주관하고 있는 중부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신현정 교수님입니다. 되겠지만 JB 청춘합창단을 이제 저희가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명예단장님이 되어주시기로 일단 얘기가 되신 분이라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깊은 인연을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우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맡게 된 권대우입니다. 정말 반갑고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모르죠. 학교를 제가 1973년도 졸업하고 첫 직장이 그 농촌진흥청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농촌진흥청에 있다가 농림부로 그 당시에는 농수산부지 농산부에 올라와서 공무원 생활 제가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할 기회를 갖는다는 게 비록 제가 3년밖에 안 했지만은 지금도 그 당시 한 3년 했던 이 공무원의 과정이 저희 인생 역정에 아주 굉장히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현정 교수님의 요청을 받고 제가 이제 이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에 와서 고양시청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합창단에 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뭐 아시겠지만 혹시 그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2011년도 우리가 KBS 남자의 자격으로부터 출발했죠. 그 당시 많은 그 반향을 다 불러일으켰던 그 합창단이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합창단이 지금까지 10년에 걸쳐서 이어져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송 한 3개월 동안 즐겁게 했고, 뭐 방송 끝나면 전부 다 헤어지는 거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합창이라는 그만큼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다시 뭉쳐서 다시 하자 한 것이 2011년 9월달이고 지금 2021년이니까 만으로 지금 10년 차 지금 됩니다. 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당원들이 합창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또한 그 합창에 단순한 합창에다가 아름다운 연주를 갖다 얹으면 그냥 아름다운 합창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합창에 꿈을 얹으면 그것은 사랑이 되고 평화가 되고 그리고 통일이 된다 하는 그런 굳은 신념이 저에게 있었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바로 우리 그 합창단의 그 꿈을 실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지금 단장을 지금 맡아서 지금 7년차 지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나요? 다소 좀 두서없지만은 뭐 사실 합창단에 무슨 순서가 있겠습니까? 나올 때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그렇게 수업을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9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KBS가 주최하는 평화음악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호중 씨와 함께 불렀던 친구에는 과거 저희들이 불후의 명곡에서 김태원 씨의 부활, 김동명 씨와 함께 불렀던 하얀 손수건에 못지않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연히 청춘합창단의 그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급된 청춘합창단 함께 여러분들과 보시겠습니다. KBS 남자의 자격을 통해 결성된 합창단이죠. 청춘합창단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유엔본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뉴욕 박일선 특파원이 전합니다.
숱한 머리, 주름진 얼굴들. 하지만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50대에서 80대까지 KBS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던 청춘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show that dreams do come true, even for people like us. 각국 외교관, 국제노인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틀 전 생일을 맞은 반기문 총장에게 축하 노래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청춘합창단은 남자의 자격이 끝난 뒤에도 공연을 계속하며 노년의 당당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차별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유엔의 외교관들과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 2050년이면 60살 이상 세계 인구가 20억 명, 노인 문제는 유엔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청년보다 노년으로 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세계인의 과제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박에스터 기자원 당시 2015년도 뉴욕에서 인터뷰도 진행한 바가 있고 또 한국 돌아와서 다른 계절로 또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청춘합창단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유엔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청춘합창단은 과거의 청춘합창단은 아니었습니다. 위상이 한껏 높아졌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저희 청춘합창단은 before UN, after UN으로 그것이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 청춘합창단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 이한 교수님입니다. 줄도 알고 하나로 묶어서 제 영상은 건대역 TV에 들어가셔서 청춘합창단을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리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지만 오히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자료는 일부만 틀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춘합창단이 2011년도 9월달 새로 창단을 했죠.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이 앞으로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경력을 여러분들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공무원 생활 3년 이후에 쭉 기업에 나와서 쭉 성장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정이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나이 35살 때 제가 건설회사의 CEO, 상장사의 CEO가 됐고 그로부터 지금 48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주식회사 휴넷의 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이 1986년도 됐으니까 만으로 지금 35년차 지금 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오랜 경영자 생활에서 느낀 것은 모든 조직은 리더에서부터 조직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그 조직이 오래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노래하고 좋은 노래하고 즐거운 노래하고 하면 결국은 뭐 합창단은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동네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높은 꿈을 가져야 된다. 그 꿈이란 것은 나만 따라야 될 꿈이 아니고 우리 단원 모두가 따라야 될 그런 꿈.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나도 따르고 여러분들도 따라야 된다.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주창하는 청춘합창단 글로벌의 꿈과 청춘합창단을 전국 방방곡곡 시군마다 우리 시니어 합창단, 청춘합창단을 만드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몸집을 갖다 불리고 우리 스스로의 울림통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큰 울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실 때 딱 그 두 마디였어요. 그 두 간단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큰 울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듣게 생각 안 했겠죠. 바로 그분의 그 짧은 말 속에는 그분의 깊은 삶의 철학과
평생을 장잡으로 하고 삼천배를 하지 않으면 그분 칭렬을 허용하시지 않으셨던 바로 그분의 삶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역시 마찬가지죠. 따라서 저는 우리 합창단이 울림 있는 합창단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창단의 울림통을 키우는 작업을 저로서는 할 수밖에 지금 없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유엔이었습니다. 그때가 2015년이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 부끄럽고 참 한심스럽고, 저희 세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 질곡의 역사를 그때마다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겪어온 세대입니다. 6.25 때 태어나고 4.19 혁명을 겪었고 5.16 혁명을 군사 쿠데타를 겪었고 민주화 과정을 겪었고 산업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례가 없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국가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청춘합창단은 어디 가서 우리가 세계 만방에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을 갖다가 소홀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좋을까를 생각했었고, 그것이 바로 유엔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름도 없는 시니어 합창단, 평균 연령이 65세인 이름도 없는 시니어 합창단이 어떻게 유엔에 가서 노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명분이 있는 거죠. 저희 세대는 통일에 대한 의무도 있고 또한 권리도 있는 세대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때문에 통일을 해.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유엔에 가기로 했고, 그 아무도 가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 유엔을 2015년도 6월 15일 날 세계 노인 학대 인식에는 The World Elders Abuse Awareness WEAA 그날 가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했는데, 좀 아까 보신 그 오준 대사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가 유엔에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엔에서는 뭐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얘기하러 갑니다 하니까 한마디로 평화 통일을 우리 유엔이 언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마침 2015년도는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된 70주년 되는 해가 돼서 각국이 전부 다 와서 뭘 갖다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이거 참 안 되는 것보다 했죠. 근데 우리 오준 대사께서 정말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시니어니까. 마침 6월 15일, 2015년 6월 15일이 유엔이 제정한 WEAA, 즉 세계 노인 학대 인식연합입니다. 유엔이 그 당시에 노인 학대에 대한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거든요. 노인 학대라는 것이 노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을 소외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학대다 하고 유엔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같은 시니어 학생들의 노래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준 대사의 생각이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유엔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단원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45명이 갔고, KBS에 지금 인간극장에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인간극장 촬영팀, 그 다음에 뭐 스태프팀, 그러니까 한 50몇 명이 되는 거예요. 50몇 명이 미국 뉴욕, 그 다음 워싱턴 7박 8일. 그 경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경비가 따지고 보니까 한 3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걸 갖다 어떻게 말하는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KBS를 설득해서 우리를 인간극장에 내보내다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인간극장이 무슨 합창단이 무슨 인간극장이냐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인간극장은 원래 개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 드라마 만드는 가수인데 이거는 개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합창단 전체가 다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 된다. 그래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는 하도 제가 집요하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인간극장은요, 외주 프로덕션이 제작하는 거예요. 제3비전이라는. 그러니까 그 외주 프로덕션의 이기훈 PD가 책임 PD인데 가서 설득을 해서 거기서 하겠다면 KBS에서는 틀어주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또 그래서 이기훈 PD를 만나가지고 설득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유, 저 사장님, 이거는 그냥, 인간극장보다도 그냥 감동 다큐, 1회분 정도는 몰라도, 인간극장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우선 우리 연습하는데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이기훈 PD를 우리 과천 연습장으로 모시고 가서 연습하는 광경을 보여드렸더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저로서는 하겠습니다. 다만 KBS의 그 기획회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왜 공영방송 KBS가 왜 개인이 아닌 청춘합창단을 인간극장에 내보내야 되느냐. 그 소위 말하면 당했어. 그 저스티피케이션을 저도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날 며칠 고심하다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첫째, 명분입니다. 이 우리의 인간극장을 보고 젊은 친구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저 노인들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유엔에까지 가서 평화를 갖다 평화 통일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던 통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이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첫째. 모든 기업이나 정부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분과 실리가 있으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이 이제 번쩍 실리가 뭐냐 이거죠. 방송국의 실리라는 것은 뭐겠냐. 시청률이다. 시청률. 내가 보장한다. 역대 인간극장 시청률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내가 개런티하겠다. 제가 뭔데 개런티를 합니까?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주요해서 저희 합창단이 인간극장에 이제 출연하게 되고, 저는 인간극장에 출연하게 된 그걸 배경으로 기업을 다니면서 우리 합창단에 왜 유엔에 가고 또 유엔에 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게 되면 어떤 여러분들의 이득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30개 기업으로부터 3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유엔에 보낼 수 있었죠. 자, 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많이 하신 분들도 제일 어려운 강의가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의. 거기가 정말로 너무 힘이 들어서 강의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우리 고양시는 굉장히 열린 행정을 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인터랙티브한 강의,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강의 무슨 재미있어요? 가끔 가다가 박수도 치고 또 잘못하면 그거 아닌데요 하고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강의 중간중간 여러분 질문 받습니다. 자, 강의 영상 아마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적절하게 제가 좀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 청춘합창단 얘기만 하면 아마 사흘 밤낮을 얘기해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 합창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제가 왜 청춘합창단에 지원하게 됐는가? 제가 청춘합창단에 지원하게 될 그 당시는 2011년도 한 5월달쯤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남자의 자격 합창단이라고 나와. 여러분 그 네라 판타지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선우와 다의 그 소프라노 경쟁, 그 다음에 박할린 서적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이 지휘, 저는 완전히 그게 매료가 됐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그걸 다 봤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네라 판타지아요 tutti buono in pace non estar io sono da di me che sono sempre vivere. 너무 멋있잖아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 정말 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 약한 청년들 한 30명이 모여서 이 합창의 그 화음을 이끌어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제가 평소 노래를 좋아하긴 했지만은, 저런 합창단에 있으면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을 모집한다고 공고가 딱 뜬 거예요. 그것도 아마 내가 못 볼 뻔했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처럼 뭘 검색하다 보니까 톡 네이버에 떴어요. 제가 봤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고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첫째, 내가 현직 사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건설사 사장을 꽤 오래 했고, 호텔 사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여러분,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지금 24개의 호텔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냐? 노보텔 여러분 아세요? 노보텔, 풀맨, 머큐, 이비스 호텔 아시나요? 그게 전부 다 저희 브랜드입니다. 페어몬트 호텔 혹시 아시나요? 페어몬트 호텔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페어몬트 호텔 너무 좋은 호텔이죠. 여러분, 그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도깨비에 나오는 퀘벡의 그 멋진 그 호텔, 거기 바로 퀘벡에 있는 페어몬트 호텔입니다. 그 페어몬트 브랜드가 저희 브랜드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한 3월 달에 여의도 그 파크원 그 콘레드 호텔 바로 맞은편에 엄청난 지금 빌딩 올라가는 거기에 우리 그 페어몬트 호텔이 지금 들어섭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호텔을 운영하는 총 책임 사장이시거든요. 자, 응모를 하려고 보니까 첫째, 이게 정말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되겠느냐는 그 걱정 하나. 두 번째, 현직 사장이 그런데 나가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우선 회사가 뭐라 그럴까?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봉급받는 사장이 어디 그런 데 나가서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걸림돌이 있었지만은 첫 번째 다시 그 자격 요건을 살펴보니까 연령이 52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부르죠. 야,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두 번째, 회사가 걱정이죠. 그래도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오디션만 되기를 바라는데 한 3,000명이 응모를 했다고 그래요. 40명 뽑는데. 그러니까 평균 75대 1이야. 그 3,000명 중에서 200명만 뽑아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오디션. 그 오디션 봐가지고 40명 다시 뽑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얘기하기 전에 오디션 봐서 합격할 그런 자신이 별로 없어요. 혹시라도 떨어지면 괜히 얘기하다가 칭찬한다 하니까 오디션 합격한 후에 얘기를 하자. 그런데 그럴 수도 없게 된 것이 오디션 장면부터 TV에 방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사실 여러분 고양시장님께서 여러분이 청춘합창대에 나오고 싶은데 알려야 되잖아요.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시장님께서 그래 당신 노래 잘하니까 한번 해봐. 고양시청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갑갑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우리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는 주주가 두 분입니다. 엠바스더 호텔 그룹 서울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아코. 그 아코 쪽에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프랑스 계열의 그 다국적 기업이니까 그래도 이 기업의 그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Mr. Gun, what's the problem? Go. 무조건 go ahead 하라는 거죠. 자, 이제 한국 주주만 설득하면 돼. 눈치가 많이 돼요. 언제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이게. 그래서 어느 날 마침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호텔리어로서는 좋은 호텔 부지를 확보를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텔 부지를 하루 찾은 날 기분 좋게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폭탄주를 이제 한 10잔 정도 마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불쑥 얘기를 했죠. 술 한잔 먹은 김에 회장님 저 TV에 나갈지 모릅니다. 이랬어요. 그 눈이 둥그레지면서 TV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겁니다. 어쨌든 흔쾌하게 사장님 노래 잘하시잖아요.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오디션에 당당하게 회사의 허락을 받는 과정, 오디션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 강의를 듣고 합창단을 결성하시면 제가 우리 합창단을 운영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있다고 해도 아마 고양시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한 그런 합창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합창의 그 묘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어서 합창단의 공연 실황을 보여드렸습니다.
드시고 그냥 즐기세요. 예, 지금 롯데 방송에서 지난 9월 17일 날 저희들이 롯데 콘서트에서 어떤 청춘합창단 제4회 정기 공연 실황을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뒤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노래 합창단에서 노래 부를 때는 전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 소리와 제 옆 사람의 소리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내는 이 목소리와 내 파트가 전체 합창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정말 알 수가 없죠.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말 다시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냈던 그 소리가 이런 또 화음을 만들어내는 합창의 묘미를 또다시 느낍니다. 예, 우리 김상경 지휘자님이신데요. 이번 또 대상을 받으셨어요. 시니어 합창단 축제에서. 바바이츠, 일종의 이 선생님과 아프리카어라고 그러죠. 저희들은 아프리카어를 포함해서 전부 다 6개국어로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단하죠? 그것도 우리가 악보 없이 안보 전부 다 외워서 불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부르는 곡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혈압, 지금 콜텟이죠. 사정주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아마 영상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합창단이 유엔에 다녀오고, 유엔에 다녀온 합창단은 과거의 청춘 합창단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청춘 합창단을 소개할 때 그저 남자 자격 TV에 나온 합창단 정도로 소개됐었지만 이제부터는 유엔에 다녀온 그런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의 무게와 정신이 실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많은 초청 공연을 받았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정기 연주를 꼭 한 번씩 하고 초청 연주를 10번 이상 1년에 하는 그러한 합창단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행사 때 저희들을 부르시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같은 데서 저희들도 부르시고, 또 예를 들면 세밭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에 제가 스피커 516 스피커로 나가는데 제가 거기 뭐 때문에 나가겠습니까? 청춘 합창단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합창단하고 같이 가서 또 노래를 부르고. 자, 그 이후에도 제가 고 글로벌이겠지,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일찍이부터 세계를 다니면서 건설을 했습니다. 중동,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
또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느라고 전 세계를 쫓아다녔죠. 정말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중동의 그 열사의 그 사막에서 그 내려쬐는 그 태양 아래서 이 땀을 흘리면서 모래 섞인 그 밥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일을 할 때 그때 느낀 거는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 못했죠. 회사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 조금 있었지만 전보다는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었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때 우리가 흘렸던 그 땀방울이 우리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키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또 다국적 기업에 근무를 하다 보면 아직도 해외 또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한국을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0년, 60년이라는 짧은 이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역사의 발전 과정을 제가 살펴보면 역사는 단 한 번의 스킵도 없이 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너무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하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결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념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건덕TV에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러 다닙니다. 스타트업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런 청년들이 있는 한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이거죠. 망할 이유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세계에서는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저 친구들 그저 뭐 배 좀 팔고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졸부가 된 나라가 아니냐. 갑자기 졸부. 여러분 졸부가 뭔지 알죠? 굉장히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졸부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합창단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결코 배 팔고 자동차 팔고 휴대폰 팔아서 갑자기 졸부가 된 나라가 아니고 이런 시니어 합창단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시니어 합창단을 유엔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보내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역사와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당당한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방탄소년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류의 드라마는 전 세계가 보는 가장 높은 하이 퀄리티의 그런 드라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지금 위상이 높아졌고 우리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진 거죠. 젊은 친구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같은 시니어도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어 합창단을 만들어서 세계로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당당한 문화국가라는 것을 시니어 아이돌의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고 글로벌의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015년도 유엔에 다녀온 이후에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오스트리아 그라츠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하면 짤스부르크도 있고 그라츠도 있고 비엔나도 있죠. 예술의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그 스테파니 성당 그 고색 창연하고 모든 세계 합창단이 전부 다 서기를 원하는 그 무대에서 저희들이 노래를 하고 당당하게 3분의 스탠딩 오베이션 당시의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때 3분여의 스탠딩 오베이션.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감격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희 합창단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라츠 연주 직전에 열렸던 롯데 콘서트홀에서의 제4회 정기 공연,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불렀던 바바의 춤, 아프리카의 찬송가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스트리아 그라츠까지 이어졌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 들으셨던 오스트리아 그라츠 그 스테파니홀입니다. 거기에서 오스트리아 현지 합창단하고 저희들이 그 핸델 그 선곡을 불렀었고, I Believe라는 그 남성들은 I Believe 이런 식으로 가면 여성들은 아베 마리아를 같이 해서 두 화음을 맞추는 아주 고난도의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 뭐 등등 우리가 한 10여 곡을 불렀는데, 아무튼 관중들의 열렬한 그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합창단 활동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또 이것이 언제 지금 풀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해요. 제가 줌으로 우리가 합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노래를 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단원들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송창식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랫말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멋있잖아요. 이 노래를 우리 단원들이 화음을 맞춰서, 우리가 이미 이건 연습을 한번 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50명이 전체 하는 걸 줌으로 전체 녹화를 해서 그 화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온 국민들에게 위로해, 우리는 하나다 이거죠. 비록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래말하고 이 노래하고 너무나 지금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줌으로 한번 만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빨리 이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얼른 우리가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을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합창단에 관한 주제로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뭐 반드시 합창뿐이겠습니까? 저로서는 어쨌든 인생을 좀 살아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살아갈 때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느냐. 조직이나 개인이나 지향점이 없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망설이게 되고 헤매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분명한 조직의 존재 이유, 여러분들의 고향시의 공무원 같으면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 직업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분명한 지향점이 없으면 굉장히 흔들게 되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자신이 나이 35살에 대표이사 사장이 돼서 사장을 35년 동안 해.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순탄하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그렇듯이 굴곡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47살 때 극동건설 사장했습니다. 제가 그때 IMF를 맡게 되고, IMF를 맡게 된 경영진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죠. 하루아침에 파이어가 됩니다. 법정 권리에 딱 들어가면 판사가 임명하는
법정 관리인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잘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직원들이 성배를 열어줘서 술을 한 잔 거하게 마시고 회사가 제공하는 마지막 차를 타고 밤 12시가 돼서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신문을 보고 아는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당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푹 쉬세요. 근데 웃기게도 제가 돌아오는 차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봉급쟁이의 봉급이라는 것은 너무 투명해요. 그죠? 그리고 봉급은 전부 다 우리 집사람 하여튼 집에 있는 그 구자로 들어가니까. 내일부터 당장 내가 뭘 하려면 돈을 타서 쓰게 되는 이 입장이 된 거예요. 한심하더라고. 성격은 부모같이. 원래 건설 DNA가 있기 때문에 뭐 불도저 같은 것을 막 밀어붙이고. 한심한 겁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제 리타이어하고 아니면 뭐 강퇴를 당하든지 집에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용돈 달라고 하면 잘 준대요. 난 뺏기 죽지 말라고. 그런데요. 그때는 막 10만 원 달라고 하면 20만 원도 주고 그런답니다. 이게 3개월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물어. 당신 지난번에 내 돈 준 거 없어? 지금 또 이러면 남편은 욱하는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생각되고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얼만데 지금 이거 용돈 가지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갈구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바로 그 짝인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딱 술이 막 끔찍한 상태에서 집사람이 마침 당신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안창호에 보이고 와보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실직자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 뭐 몇 번 되지도 않지만 벌어놓은 그 자산, 현금성 자산은 내가 관리하겠어. 그동안 모아둔 돈 다 가져오시오. 다 이랬어요. 그 순간에 이거 만약에 안 가져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사람이 통장을 전부 다 술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집에서 쓸 만한 저거는 집사람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은 제가 이제 관리를 했는데 자 생각해봐요. 47살 한참 혈기방장한 나이입니다. 그 전에는요 밖에 나가서 제가 극동건설 사장입니다. 아니면 유흥건설 사장입니다. 한보정학건설의 사장입니다. 한보철강의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십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창피하게 제가요 옛날에 뭐 했던 누구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젊은 혈기에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인간 건대고 앞에 뭐 하나 달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평생 봉급쟁이라다가. 자 어느 날 그 당시에 2000년도 같으면 디지털 열풍이 불습니다. 닷컴 열풍. 생각이 디지털이 이렇게 부는데 디지털은 하나도 모르면서 건설을 디지털화하면 되겠구나. 이 한 가지 생각. 준비 없이 저는 또 바로 생각은 바로 실행하거든요. 바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전부 다 모으고 제 돈 4억, 퇴직금 보태 4억 집어넣고 생각해보니까 한 자본금이 한 12억은 돼야 됩니다. 2000년도 12억이 큰 돈입니다. 8억을 모으는데요. 전화 한 통 가지고 단 이틀 만에 제가 8억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기십니까? 건더기가 디지털의 힘을 빌어서 깨끗한 건설을 구현하겠다고 한다. 이겁니다. 하나. 사업 계획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전화하는 족족 돈이 들어와요. 어떤 분은 내가 500만 원만 하세요. 나중에 너 망할지도 모르는데 망하면은 그저 건대국 술 한잔 사줬다고 생각할 정도 부담 없이 500만 투자하십시오. 그랬더니 5천만 원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 생각에 건더기가 뭘 한다는데 500만 원? 이거는 아닐 것 같다. 5천만 원 보내줘요. 바로 다음날 4,500만 원 돌려드렸죠. 자, 그 당시에 제가 구현하자고 했던 것은 뭐냐면 민간 건설의 조달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생각해봤어요. 우리 관공사는 모든 발주를 갖다가 전부 다 조달청에 그러면 조달청에서 모든 계약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대행을 해줍니다. 그죠?
민간은 그렇게 없어요. 집 하나 지려면 설계는 어디다 맡기지? 아이고 시공은 누구한테 맡기나? 누가 믿을 만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못하니까 그 역할을 대행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건설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모르는 것들이 좀 많아요. 콘크리트 치다가 이 온도, 이 기온에 콘크리트를 쳐도 돼? 뭐 썼지? 혼화절 써봐야 되나? 등등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부닥치는 애로사항을 바로 저희 콘sul 안에 딱한 그 당시에 회사입니다. 글로 물으면 바로 즉각 대답해주는 건설의 네이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남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면 성공할 확률이 한 90% 돼요. 근데 두 발자국이나 세 발자국 먼저 가면은 망할 확률이 한 90% 됩니다. 제가 조금 너무 서둘렀어요. 지식도 없이. 이렇게 준비 없는 그런 경우는 실패하게 되겠죠. 따라서 제가 쫓겨나고 망했어요. 자본금을 거의 다 까먹었는, 전체 12억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남는 그 상태에 가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누구 만나게 되셨고, 난 그러고 산속에 들어간 데가 아까 여러분이 보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는 저런 시설이 아니었죠. 그냥 촛불 켜고 불을 길어다 놓고 그 다음에 푸세식 화장실에 이런 아주 산골이었었는데 거기로 들어간 거죠. 들어갈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부고속도로를 집차를 몰고 갔는데 왜 그때 하필 진눈깨비가 팍 쏟아지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가시나무 여러분 아세요? 가시나무? 무지개 슬픈 노래야. 내가 한 구절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슬프죠? 이 노래를 들어서 도저히 내가 막 그 운전을 못할 정도로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갓길에 제가 대고 그렇게 들어갔던 산골입니다. 거기서 제가 만 3년을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다 초청할게요. 우리 신현정 교수님과 함께 그때 우리 산막에 오실 때는 합창을 조금 연습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런 세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3년을 혼자 있는다는 것은 보통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있었을까. 그런데요, 거기 있었던 3년, 그것이 저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저는 많이 처음에 젊었을 때 전화위복 귓가에 들리지도 않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고우지. 그런데요, 살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찾아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연령으로 봐서 그저 아직 50 미만이시거나 바로 전후시거나 그보다 훨씬 젊으신 분들인데 인생을 살아오셨죠. 공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50대면은 40대만 불호계라고 얘기했고 50대면 지천명, 천지의 명을 갖다가 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0이 되면 이순, 무슨 얘기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귀가 순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고 70이 되면 뭐가 되느냐? 종심소욕 불유구의 나이가 됩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해도 전혀 이 세상의 윤리나 법규에 어긋남이 없더라. 대사유의 견디죠. 저희 이상은 바로 종심소욕 불유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살아갈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보통 꿈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 누가 만들어줬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드셨어요? 예, 제 스스로 다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장의 미안해라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또 공직자 출신인 조환익 전 상자부 차관 그리고 한국전력 사장 하시는 조환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그린포스 코리아를 이끌었던 이강호 회장 이렇게 셋이서 직장인들에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팁으로 좀 알려줘야겠다 해서 사장의 미안해라는 그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미천도 딸리고 세 사람이 또 같이 만나기도 힘들어. 그런데 저는 이 유튜브의 길이 나의 길이라는 걸 느꼈죠. 왜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한 일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그런 신분에 계시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삶과 일, 이거를 갖다 엄격하게 구분을 해라.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신조일지도 모르겠어요. 평생을 제가 60될 때까지는 그런 신조를 갖고 살았습니다. 아, 이거는 내 삶, 이거는 나의 일, 공부와 사 확실하게 구분하고. 따라서 근무 시간에 누구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 이게 길티해요. 길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장의 생활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거는 일이고 이거는 삶이다. 이렇게 어떻게 두 번만 사람이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는 소위 말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삶과 일의 균형,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부터 아, 그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삶과 일에 구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이 직위가 높아지고 책임자의 자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구분되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애써 구분을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60 이후에는 삶과 일을 구분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삶과 일의 경계가 없는 무경계적 삶.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얘기하고 난 3년 후에 구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아니고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입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바로 무경계적 삶입니다. 이것이 지금 트렌드입니다. 자, 거기 한 가지 조건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돼요. 자기 양심에 있죠.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라면은 그것이 일을 하는 도중에 삶을 사든 삶을 사는 도중에 일을 하든 no problem.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이걸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합창단 얘기만 하기만 너무나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70 먹은 저도 가끔 흔들립니다. 여러분들하고 안 흔들립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주는 3가지 마음기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첫째, 선한 의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 이외에는 인간의 몰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던 바로 그 선의지. 독일의 칸트가 하늘에 떠있는 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력, 이것이 정말로 나를 갖다가 늘 깨어있는 희열과 그것을 나를 갖다 지탱시켜준다 하는 그 도덕력. 이러한 마음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호연지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호연지기가 보통 산과 바다에 있다고 나는 배웠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왔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호연지기는 맹자께서 2500년 전에 얘기하신 그러한 답입니다. 어느 날 맹자가 제자들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라. 그러니까 제자가 당돌하게 선생님은 남보다 뭐 좀 잘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웃기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교부서 앞에 학생이 잘하는 게 있으면 이게 묻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또 거리낌 없이 맹자가 대답해. 그래,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은, 말을 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복잡해요. 2번째는 호연지기, 즉 호연의 기운을 잘 기르는 재주가 있다. 그 다음 질문 뻔하잖아요. 선생님, 호연지기가 뭡니까? 나는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해봅니다. 이 호연지기는 색천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좋은 기분이다. 지배지강하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한 기분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걸 섭취해도 무해라. no har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호연지기가 어느 날 바깥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 남선호 선생님이나 차미경 선생님한테 어느 날 이렇게 탁 음습하는 기운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운은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기운이고 오로지
의로움과 고들직자, 의로울 의자, 이 두 가지로만 생성되고 길러지는 기운이에요. 한 번 길러졌다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늘 길러야 되는 이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시해라.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있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생각에 호연지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해봐야 되겠다. 바로 이 호연지기.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역사의식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비록 청춘합창단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모여서 가정의 역사가 되고, 가정의 역사가 되고, 가정의 역사가 모여서 우리 국가의 역사가 되고,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내 자식에게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사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후배들에게도 이 선배, 이 형의 역사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의로움과 직을 지켰을 때 얻어지는 충실함과 그 어떤 만족감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는 부담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이러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평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겠느냐. 흔들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 가슴 속에 선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많이 있느냐, 충만해 있느냐, 호연직이 의로움과 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올바른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물음으로 저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나 부끄럽죠. 그러나 많은 자극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사장도 오래 하고 합창단 단장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강원도에다 무슨 별장 비서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 걱정 많아요. 옛말에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천석구는 천가지이지 만석구는 만가지입니다. 자, 그 걱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계십니다. 그런 전 걱정들은 큰 걱정으로 덮어서 없애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을 갖다 가슴 뛰게 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 이거 생각하면 걱정거리 없어집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서 망각의 그러한 기전으로 되는 것이죠. 따라서 늘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이 반짝거리는 게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이미 찾으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걸 갖다 왜 지금 시작 안 하십니까? 바로 이제 이런 퀘스천을 제가 드리면서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 지금도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Remembering that I shall be die. 즉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부닥뜨렸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remember,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삶과 죽음이 이럴진데 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지금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일 이외에도 쓰고 말하고 노래할 때서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말하고 노래합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10년 동안 지금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12,000개 포스팅. 거의 하루에 한 2개씩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강연, 이런 강연 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하고 잘 불러주질 않아서 못하지만 앞으로는 줌을 통해서 할 거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할 겁니다. 노래, 개인적으로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합창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전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지금 열심히 한 지 1년 반 만에 유튜브 1000개 지금 올렸습니다. 영상.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줬지 하는데 전만에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 올려봤습니다. 아마 오늘 돌아가면 오늘 이 강연을 주제로 유튜브를 또 만들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거기에 얼굴 나오는 거 싫어. 뒷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분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보다 충실하고 보다 멋진 여러분들의 인생,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만일 그때 60대든 그 해 청춘합창단 나가는데 아이고 내가 나가면 세상에 나를 뭐라 할까, 집사람은 뭐라 할까, 창피하다고 생각할까, 회사는 뭐라고 생각할까, 미친놈 아니, 이렇게 제가 주저해서 만약에 안 나갔더라면은 저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권대욱의 인생은 비포 청춘합창단, 애프터 청춘합창단을 나눈다. 그런 계기가 여러분들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는 공직에 계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청을 빈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탬되는 일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이 강연은 마치고요. 남은 시간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탄 없이 물어주시죠. 건설업에 계셨던 그런 경험을 어떻게 호텔리어가 네. 좋은 질문이신데 그 질문을 많이 받죠. 제가 산속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건설 관두고 뭐 다 망해가지고 이제 산속에서 혼자 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 권사 그 산속에서 뭐 돌 닦고 있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러지 말고 나와서 나랑 같이 일 좀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난 게 노보텔 엠바스더 강남에 있는 거기에 슌미라는 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더니 하라고 그래요. 그 내가 그랬어요. 난 호텔을 혼자로 먹어서 앉아. 건설만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딱 하는 말씀이 내가 당신을 20몇 년 동안 지켜보잖아. 당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 해보자. 그래서 제가 호텔리어가 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뜻밖의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불려나갔어요. 그래서 서교호텔 하얏트 리전시 그 같은 법인이니까. 거기 사장으로서 호텔리어로서 첫 발을 제가 내딛었죠. 한 1년을 했죠. 1년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호텔리어가 되었던 친구 과정, 기간에 한 사람은 그만두었던 회사에 과정, 오라고 한 사람은 그리고 다시 물려나갔던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쭉 산속으로 들어간 데가 거기입니다. 자, 거기서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엠바서 호텔 서정 회장께서 전화하셨어요. 선배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저랑 일 좀 하십시오. 그래갖고 또 만난 게 강남에 있는 노보텔 슌미. 지금으로서는 노보텔 엠바서가 저로서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교수를 2번을 했죠. 그래 갔더니 이제 아코르라는 프랑스 회사하고 합작을 만들었는데 한국 측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저더러 좀 와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간 것이 바로 2008년도 아코 엠바서 코리아에 제가 사장으로 가게 돼서 갔더니 여기는 제 적성이 좀 맞아요. 그래서 호텔을 늘리는 게 좋은 거니까 뭐 건설의 이 돌파력 이걸 가지고서 열심히 한 결과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호텔 브랜드가 됐죠. 용산에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큰 호텔 그 호텔 혹시 모르시나요 여러분? 드래곤 시티 서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용산에. 네, 그 1700실 우리나라 제일 크죠. 그 호텔도 바로 아코 엠바스더 호텔의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호텔리어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청춘합창단에 지금 신입 단원을 뽑는다면 노래 잘하지만 열정은 별로 없는 사람 한쪽은 그러니까 노래는 못하시는데 소질은 없으시는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분을 뽑으실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뭘지 두 사람 두 분 다 안 뽑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열정이 있어요. 지금 저희 합창단은요 들어오시겠다가 웨이팅이 지금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원 50명으로 우리 내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결혼이 생기지 않으면 뽑지를 못하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만두시는 분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연령이 높아져가지고 그런데도 그만 안 두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끔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결혼이 생기거나 아니면 특단의 어떤 사건이 생겨서 저거 하면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뽑죠. 그래서 우리 합창단의 김상경 지휘자께서는 합창을 평생에 업으로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음악대학을 나오시고 미시건에서 합창으로 석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뭐 합창 지휘로 대상까지 여러 번 받으신 아주 영향 있는 분인데 저랑 딱 만나면서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지휘자께서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합창을 만들겠습니다. 단장님은 청춘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춘 합창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지금 7년 동안 우리 합창단 지휘를 잘 하시는데 굉장히 성실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청춘 합창단은 지금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렇게 만들고 우리랑 같이 콜라보하고 이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결혼이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네, 또 질문 왔습니다. 예. 네, 단장님께서는 그 합창단에서 테너 파트이신 거죠? 아닙니다. 제가 바리톤, 그러니까 바리톤이고 이제 우리는 4부 합창이기 때문에 테너, 베이스, 그 다음에 소프라노, 엘토. 저는 이제 베이스 파트죠. 베이스 파트에서 그 베이스 1부니까 바리톤이죠. 그러니까 테너 2, 바리톤. 요게 제 음역대예요. 저도 테너를 하고 싶은데 그 고음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성악 하셨어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저 어릴 때부터 노래는 좋아했지만 제가 성악을 정식으로 배우거나 그런 적이 없고요. 그래서 노래가 좋아서. 그 발성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발성 연습은 우리 합창단에서 늘 합창 시작 전에 발성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분의 권유로 이왕 합창단원이 됐으니까 음악을 좀 정식으로 좀 배워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재작년에 서울 사이버대학교에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한 1년 하다가 코로나 닥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계속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좀 많은 지도를 받긴 했습니다. 두음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것도 거기서 배우셨어요? 당연히. 네. 그 두음을 아실 정도면 이 합창단은 자격이 충분하다. 머리가 커가지고 두음을 쓰고 몰라가지고요. 네. 두음을 써야 이게 높이 올라가요. 네. 가끔 이제 제가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 한 번은 BBS 불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전혀 시나리오 없이 갑자기 저랑 대담하신 분이 노래 하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라는데 뭐 방송인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침 부른 게 데니 보이로 불렀어. 근데 내가 음정을 좀 높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니 보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조금 높게 시작했어요. 조금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네. O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flowers die. Tis you must go and I must die.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Call me back one summer in the meadow. Oh, when the berries are stand white with snow. Tis are we here. 이게 안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두 성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해요. 그래서 두 성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이해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합창단을 운영하는 하시는 저희 합창단은 제가 창단을 2011년 할 때부터 정해놓은 규칙이 회비를 3만 원씩 걷습니다. 그 이상은 한 번도 저희들이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3만 원씩 걷어가지고는 사실 운영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휘자 선생님 뭐 수고비 들어야지, 반주자 선생님 들어야지, 그 다음에 대관료 있지, 그 다음에 간식 뭐 해야지.
합창단이 이제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이제 더더군다나 뭐 유엔을 간다, 뭐 어딜 간다 하면 돈이 몇억 단위로 드니까, 그거는 저와 뭐 이 단원들이 열심히 조사 다니면서 저도 십시일반으로 보태고 또 외부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연주 활동을 하면 우리 공연 가면 보통 그 한 300에서 한 500만 원씩 그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정리를 해놓고 그동안 저걸 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재정이 지금 문제예요. 지금 뭐 재정이 거의 지금 바닥 나가지고 간당간당 지금 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모로 단장으로서는 지금 고심이 많습니다. 근데 3만 원 이상으로 지금 회비를 올리자고 그렇게 우리 단원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어떻게 뭐 다른 어떤 방법을 한번 찾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한다는 게. 더더구나 저희처럼 그냥 노래만 하고 연습만 하면 돈 들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싶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창단이 뭐 미대에 나오고 유엔에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 앞에 우리가 다가가서,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서 사람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청춘합창단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저희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인원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하시다 보면은 의견이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럴 때 제가요, 어떻게- 평생에 제가 그래도 사장 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조직을 리더하는 것도 물론 리더십이 필요해요. 우리 리더십 다 배우잖아요. 리더십엔 여러 리더십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리더십 바이 에그젠플도 있고, 그 다음에 성님 리더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이 유행이 있는데, 조직에서는 어쨌든 조직의 그 대표는 자금과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크게 원하지 않으면 대체로 지시하는 대로 거의 몇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리더십의 그 일상입니다. 합창단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은, 그래서 사람을 따르러 가면 이것은 반드시 탈이 나도록 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따르러 가면은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말고 고 글로벌 하자. 그 다음에 청춘합창단을 전국에 다 만들자. 이런 비전은 누가, 뭐 우리가 전부 다 합의한 비전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 대해서 악유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그때 많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청춘합창단 또 하나의 꿈,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그 유튜브에 청춘합창단 또 하나의 꿈 찾아보세요. 그 영화 그냥 공짜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영화 보시면은 지금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과정도 지금 다 나옵니다. 그 영화 만드는데 제가 그 영화 대박을 쳐가지고 거기서 고 글로벌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완전히 쪽박 찼습니다. 완전히 폭망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상영관에서 100여 군데를 잡아가지고, 제가 또 스케일이 좋거든. 100여 군데를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상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거야. 이틀 걸고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전부 다 내려. 그래가지고 폭망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가 완전히 한 푼도 못 거치고 완전히 폭망했죠. 그래도 좀 망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영화가 하나 나왔죠. 여기 계신 분들이 50 많으면 50세, 적으면 한 48, 이 정도의 나이이신데, 우리 저 단장님께서 그 시절 50대의 어떤 느낌으로 꼭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십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잔파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0 정도 되시면 이미 그동안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적이 있지만, 오히려 제가 살아보니까 삶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50 정도 되시면
또 공무원 정년이 있으니까 앞으로 리타이 하실 생각도 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내가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공무원에서 삶은 퍼스트 라이프, 세컨드 라이프를 어떻게 살겠다는 확실한 여러분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국에 닥칩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러면 갑자기 준비하는 상태에서 내던져지면은 당황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살해 다니고 당구 치고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그 삶이 비파해지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벌떡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고 그런 일, 이것이 무엇이냐? 없어요 그런 거? 아직 못 찾았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걸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유튜브 만들고 제가 권력이 만난 사람들에서 지금 인터뷰를 20회차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21회차 지금 현재 오늘 어른제 하고 하는데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볼빅이라고 있어요. 볼빅의 문경환 회장의 20일. 저는 이 인터뷰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0년 된 친구야 내가 널 잘 알아. 또 묻습니다. 그 사람 잘 알지? 나 잘 알지. 알긴 몰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바깥에 나타난 모습을 알고 골프 핸들을 알고 술 실력을 알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고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본 바도 없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사람들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이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냥 얘기 대충 흘려듣기시고요. 50%밖에 못해요. 편집을 하다 보면 같은 얘기를 5번 이상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자막 입히고 음악 넣고 동영상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주 경청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많은 저희 시청자들이 아시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버로서의 길로서 저의 마지막 여생 그 직업이 유튜버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너무나 내가 많이 있죠. 내 속에 너무나 내가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는 옛날부터 속에서 잠재적으로 나는 방송을 할 거야. 방송인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 현실의 벽에 붙어서 못했죠. 지금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걸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휴넷의 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비상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내가 오늘부터 비상입니다. 나에게 자유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한두 회사에 제가 고문적 활동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걸릴 것이 없죠.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50년, 60년 생을 살았고 공무원 생활했다 몇십 년 해서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제부터는 은퇴야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 편안하게 살아지지도 않으려니까 편안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육신이 편안하다고 마음이 편안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여러분의 고유의 일, 여러분의 자존을 지키는 일, 자존이 지켜져야 여러분들 자유가 살아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여러분 자존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 그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 사라지는 삶은 그냥 사라지는 삶이에요. 살아가야 할 삶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살아가야 할 삶. 조금 이야기가 빗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빅뱅으로부터 지금 우주 역사가 지금 138년 지났거든요. 우리가 보는 어떤 지금 우주의 별은 30억, 40억 광년 만에 도달하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가잖아요. 30만 킬로미터 퍼 섹, 초당. 그 빛이 빛의 속도로 30억 년 동안 달려오는 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빛은 30억 년 전의 별빛입니다.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우주에서 이 만물이 영장에 나오는 인간을 그래 너들 대충 가서 한 7, 8년 살다 봐라 이렇게 던져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온 던져진 그러한 분명한 소명, 우리가 그걸 소명이에요.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만의 것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요 재미있게 살아요. 내가 보면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자기들의 공간이 있어. 남자들은요 자기들의 공간이 없어요. 부엌은 아내한테 뺏기고 방은 전부 다 애들한테 뺏기고 거실도 내 마음대로 하고 TV도 마음대로 못 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열패감과 그 좌절감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일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됐죠? 네. 자, 오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대욱 TV 남기고 싶은 강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뭐 제가 기대 안 할게요. 오늘 뭐 어쨌든 텐디가 한 20여 분 되시니까 구독자가 20명 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